서울 강남의 중심, 고급 레스토랑 라베르의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준호는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이곳에서 그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척 가장하며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여요.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준호는 그 안에 어딘가 모를 냉기가 흐르는 걸 느꼈다. 요즘 따라 그런 느낌이 잦았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KJ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수많은 경쟁, 투자, 법적 문제들. 하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웨이터가 다가와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서빙했다. 한서연은 와인잔을 들며 살짝 웃었다. 이 레스토랑 예약 잡기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호도 잔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레스토랑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는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저씨,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모두의 시선이 출입구 쪽으로 쏠렸다. 허름한 옷차림의 작은 여자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준호는 이상한 직감을 느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눈빛 속에는 장난이나 거짓이 아닌 진심과 공포가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웨이터가 아이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했다. 안 돼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아이는 마지막까지 외쳤지만 결국 직원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갔다. 잠시 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와인잔을 들지 못한 채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설마 그 아이 말 믿는 건 아니죠? 서연이 당황한 듯 물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음식과 와인을 바라봤다. 2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며 그는 수많은 위기와 배신을 직감으로 감지해왔다. 그 직감이 지금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 음식 포장해주세요. 준호가 웨이터를 불렀다. 네, 포장이요? 웨이터가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먹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은 준호의 가슴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계산을 마친 준호는 포장된 음식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그 여자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아이.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포장된 음식을 넣었다.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그 음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만약 아무 일 없다면 웃어넘기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스테이크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그 양이면 성인 남성도 몇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였다. 손에 쥔 결과지를 바라보며 준호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처음 본 6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 그리고 대체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걸까? 그날 이후 준호는 그 여자아이를 찾아 나섰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강남의 거리, 병원가, 레스토랑 주변을 헤매며 준호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아이를 찾는 동안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서연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파괴를 불러올지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준호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손에 쥔 독성 검사 결과지는 아직도 그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차량은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내 한서연이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단지 그날 저녁 그 작은 흔들림, 그리고 식은 땀을 삼키는 그녀의 미세한 표정. 사업가로서의 촉이 그 순간부터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그 여자아이였다. 자신을 구해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 며칠 동안 준호는 집과 회사를 오가며 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물어본 끝에 마침내 그 여자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아, 그 아이요. 가끔 이 근처에서 돌아다니던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그 단어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병원입니까? 바로 저쪽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요? 네,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린아이가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두고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이 밀려왔다. 왜 그 아이가 자신을 구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오후 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 흰색 조명 아래에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윤하은이라는 아이 아세요? 하은이요? 아, 매일 오후에 와요. 저기 계신 윤수빈 환자분의 딸이에요. 순간 준호의 시간이 멈췄다. 윤수빈. 그 이름은 준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토록 오래 잊으려 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이름. 대학 시절 그는 수빈을 사랑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첫사랑. 그러나 어이없는 오해와 자존심이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수빈은 준호의 삶에서 사라졌다. 수빈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윤수빈 환자요. 아시는 사이세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중환자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10년 전 그가 알던 수빈과는 달랐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수많은 의료장비에 둘러싸인 모습. 그러나 분명히 그녀였다. 언제부터 저런 상태인가요? 2년 전 교통사고로요. 뇌손상이 심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듣기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빈 씨가 혼자 키우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준호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렇다면 하은이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다. 할머니가 돌보고 있지만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은이였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아이. 그의 눈이 커졌다. 하은도 준호를 발견하곤 놀란 듯 멈춰섰다. 아저씨. 그날 레스토랑에 있었던 아저씨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래, 널 찾고 있었어. 정말요? 왜요? 내가 내 생명을 구했잖아. 고마워서.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안 드셨어요? 다행이에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하은아, 그날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음식에 위험한 게 들어있었다는 걸. 하은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비밀이에요. 근데 아저씨는 착한 사람 같으니까 말해줄게요.
그렇게 하은은 레스토랑 뒤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털어놨다. 화장실을 가려다 지나가며 들었던 여자 목소리, 그리고 음식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까지. 그 아줌마, 기억나?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아줌마였어요. 아저씨랑 같이 앉아있던 그 아줌마요. 준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의 아내, 한서연. 정말로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걸까? 모든 퍼즐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이상했던 그날 밤의 태도,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하은의 증언. 하은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하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중환자실 안에 누워있는 수빈을 바라봤다. 운명이란 참으로 잔인했다. 그의 첫사랑의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그 아이를 통해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다니.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제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수빈과 하은을 지켜야 했다. 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병원을 나섰다. 여전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윤하은의 눈빛, 윤수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하은이의 입에서 직접 들은 그 끔찍한 진실. 한서연. 그녀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인가?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준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 그는 자동으로 아내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디야? 집에 안 와.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럽고 걱정 어린 목소리. 그러나 이제 준호는 그 목소리조차 의심스러웠다. 응, 곧 들어갈게. 준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깊게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확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섰다. 출근을 핑계로 아내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곧장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최동식 실장이 그곳에 있었다. 준호의 오른팔이자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실장님, 서연을 조사해 주세요. 최동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하게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 줘야 해. 알겠습니다. 최동식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는 바로 사람을 풀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준호는 회사로 향했다. KJ그룹의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지만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오직 하나였다. 진실, 그리고 복수. 며칠이 지났다. 최동식이 가져온 보고서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은 몇 달 전부터 백지훈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지훈은 KJ그룹의 공동 창립 멤버이자 준호의 대학 동기. 사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한 가장 신뢰하던 동료였다. 그러나 사진 속 2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동료의 관계가 아니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은밀한 주거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지훈이 최근 준호의 주식을 몰래 매집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도 확보됐다. 준호만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지훈의 목소리도 냉정했다. 녹음을 듣는 동안 준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들의 탐욕과 위선, 그 모든 걸 확인한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실장님. 네, 회장님. 반격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준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인간의 탐욕과 의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업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아내를 살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따랐다. 여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당신답지 않게 얼굴이 어두워. 서연의 표정과 말투는 완벽했다. 그러나 준호는 그 속에 숨겨진 거짓을 이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며칠 뒤 첫 번째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다. 준호는 지훈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친밀한 동창 모임을 가장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만들었다. 지훈아,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해. 에? 몰래 누굴 만나는 것 같아. 설마, 너희 부부 사이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준호는 거짓으로 불안을 심었다. 지훈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번졌다. 그 역시 서연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동시에 준호는 최동식을 통해 서연에게도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지훈이 경찰에 불려다니며 무언가를 털어놓으려 한다는 소문. 서연은 며칠간 불안해했고 그 모습을 준호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랑보다, 욕망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윤하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중환자실 창문 너머 수빈을 바라봤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는 속삭였다.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진실은 밝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다. 차창 너머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도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려 한 사실. 그리고 그 배신의 실체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준호의 심리전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백지훈은 서서히 불안에 잠식되고 있었고 한서연 역시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준호의 복수는 완성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식지 않는 고통이 남아 있었다. 윤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딸,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빈.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은이는 병실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 모습에 준호는 마음이 저릿해졌다. 6살짜리 아이가 겪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조용히 다가가 하은이 옆에 앉았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봤다. 아저씨. 응, 아저씨야. 오늘도 엄마 보러 왔어요? 그래. 그리고 널 보러 왔어. 하은의 작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연약하고 소중한 생명. 그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켜야 했다. 이 아이를, 수빈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음 날 준호는 최동식을 불렀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외에 더 깊이 파봐. 서영과 지훈, 둘의 금융거래, 통신기록, 해외 계좌까지. 네, 회장님. 최동식은 곧바로 움직였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다. 서연 명의로 거액의 해외 비밀 계좌가 존재했고 최근 몇 달간 수상한 자금 이동이 있었다. 지훈 역시 변호사 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며 법적 자문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철저히 계산된 범죄였다. 준호를 제거하고 KJ그룹의 지분과 재산을 손에 넣은 뒤 해외로 도피할 계획. 그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준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조급하게 복수를 실행한다면 그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뿐이었다. 차분히, 치밀하게, 완벽하게. 그것이 준호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의도적으로 서연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요즘 많이 바쁘지? 회사 일 때문에? 그야 늘 그렇지. 회사 말고 따로 숨기는 일 같은 건 없어?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곧 부드러운 미소로 위장을 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그럴 리가. 그냥 요즘 좀 불안해서 그래. 준호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럴수록 상대는 방심하고 속내를 더 쉽게 드러낸다. 그날 밤 서연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준호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잠금 해제 패턴은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메신저, 이메일, 사진첩. 그 안엔 지훈과의 수많은 대화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최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해외 도피 준비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조된 신분증, 출국 스케줄, 스위스 비밀 계좌 정보까지. 준호는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순간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지훈과의 또 다른 술자리를 만들었다.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흔들기 위해서였다. 지훈아. 왜 그렇게 심각해? 솔직히, 나 요즘 서연을 못 믿겠어. 무슨 일 있었어? 모르겠어. 왠지 날 속이고 있는 기분이야.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혹시 서연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몰라서 그래? 내가 친구면 솔직히 말해줘야지. 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다. 그들 사이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동시에 준호는 최동식을 통해 서연에게 또 다른 정보를 흘렸다. 지훈이 법적 문제로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문, 변호사와의 은밀한 미팅. 서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랑, 신뢰, 욕망,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걸 바로잡기까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씨는 더욱 차가워졌고 서울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을 타고 흩날리는 동안 강준호의 마음속은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었다. 눈앞에 다가온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복수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하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회사 회의 중에 걸려온 급한 전화. 병원으로 뛰어간 준호의 머릿속은 하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간호사를 붙잡았다. 윤하은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재 긴급 수술 중입니다. 아이가 길을 걷다가 차량에 치였어요. 차량에?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단순한 사고일 리 없었다.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번 사고가 단순히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다. 응급실 앞, 하은의 할머니가 흐느끼며 앉아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하은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했대요. 다른 아이들은 피했는데 우리 하은이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두 눈에 분노가 번졌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이제는 어린 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때 병원 복도에 경찰이 나타났다. 사복을 입은 형사가 다가와 물었다. 피해자 가족분이십니까? 네, 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고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이 고의로 인도로 돌진한 정황이 있어요. 역시 예상대로였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차량 번호는 이미 확보됐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로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가 스스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았다. 뒷배경을 캐야 했다. 하은의 수술은 장장 6시간 동안 계속됐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다. 이번 일의 배후를 반드시 밝히고 뿌리까지 도려낼 것이라고. 밤이 깊어갈 무렵 수술을 마친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곤에 절은 얼굴, 그러나 표정은 심각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잠시 끊겼다. 머리 손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다리가 풀렸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하은을 바라보며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작은 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의료기기,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 옆 침대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수빈이 누워있었다. 모녀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는 그 미소조차 가짜로만 느껴졌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는 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아이? 그래.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냥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구해줬다고?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이 아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준호는 서서히 숨을 고르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음식에 넣은 독말이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침착을 되찾으며 웃었다. 여보,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6개월 전부터 백지훈과 바람 피우며 나를 죽이려 한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정말 끝까지 연기 잘한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을 해치려 했고 하은을 해친 것도 그녀였다. 그날 밤 준호는 중환자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하은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작은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는다.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하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강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수빈, 그리고 그 옆 침대에 똑같이 의식을 잃은 하은. 두 사람의 모습이 준호의 가슴을 철저히 파고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에 저장된 단 한 사람. 최동식. 실장님, 지금 당장 만납시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이제 시작해야 해. 네, 곧바로 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냉혹한 전쟁의 불씨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과 백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시작하겠다.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제 그들 스스로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어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엔 상대가 너무 치밀했고
법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그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단 하나. 서로에 대한 의심과 배신을 극대화시키는 것. 백지훈 쪽에는 서연이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려. 네. 서연 쪽에는 백지훈이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한다는 흔적을 남겨. 알겠습니다. 최동식은 능숙하게 메모를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치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첫 번째로 준호는 서연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정밀히 조사해 해외 계좌와 도피 준비의 정황을 교묘히 남겼다. 그 정보를 우연을 가장해 백지훈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동시에 백지훈의 사무실에 위조된 서류를 심어두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 모든 범죄를 서연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며칠 뒤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훈은 서연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지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아, 요즘 연락도 없고 피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럴 리가 있나.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 정말. 서연아, 너야말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의심과 경계가 선명히 드러났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느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 사랑보다 본능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을.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준호는 남기택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백지훈의 비서이자 이번 하은 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동식의 조사 결과 남기택은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CCTV,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까지 모두 확보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최동식의 보고를 들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한 방뿐이야. 며칠 뒤 준호는 지훈과의 술자리를 또 한 번 만들었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었다. 지훈아, 서연이 해외 계좌 있는 거 알았어.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내가 직접 확인했어. 큰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그럴 리가. 설마 너한테도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지훈의 눈빛에 동요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믿지 못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욕망이 얽혀 있었다. 같은 시간, 서연에게는 조작된 정보가 전달됐다. 지훈이 검찰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 변호사를 통해 자백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는 정황.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불안에 몸을 떨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과 지훈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별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확실히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호는 모든 계획을 마쳤다. 별장 주변에 몰래 설치한 감시 카메라, 녹음 장치, 그리고 긴급 대응팀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볼 일만 남았다. 병원에 들른 준호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작은 손. 그러나 준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리고 다 바로잡을 거야. 그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신과 위선, 탐욕의 대가를 그들에게 돌려줄 시간이. 눈이 내리는 토요일 저녁, 서울 외곽 평창동의 고급 별장은 고요했다. 한서영과 백지훈이 약속한 대로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서로의 거짓말과 의심, 탐욕이 극에 달한 지금, 이 별장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 장소가 될 것이었다. 별장 내부 곳곳에는 이미 강준호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최동식은 외곽에서 차량으로 대기 중이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저녁 7시, 백지훈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거실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그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얽혀 있었다. 게다가 강준호가 은밀히 흘린 정보들이 지훈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8시가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섰다. 짙게 화장한 얼굴에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왔어.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거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 그럴 필요가 있어. 지훈의 목소리도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서연아, 넌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너야말로, 나 몰래 변호사 만나는 거 사실이야? 그게, 그럴 사정이 있었어. 사정. 자백 조건을 협상하는 사정을 말하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다. 그럼 너는? 해외 계좌는 뭐야? 도피 준비는 또 뭐고? 그걸 어떻게? 너도 내 뒤를 캔 거야. 캔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런데 그게 문제야? 문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의심과 분노로 뒤덮였다. 백지훈, 처음부터 넌 날 이용한 거야. 이용. 그럼 넌? 준호를 죽이자고 먼저 말한 게 누구였는데? 그건 내가 계속 부추겼잖아. 아니야. 넌 처음부터 욕심이 가득했어. 거칠어진 말싸움 속에 두 사람의 감정은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준호는 별장 밖 차량 안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격해지는 몸짓. 그는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곧 끝날 거야. 거실 안에서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서연이 소파 뒤로 물러섰고 지우는 격분한 얼굴로 다가섰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돈, 욕망, 아니면 처음부터 진짜 사랑은 없었던 거야. 사랑. 내가 그런 말을 해? 그래, 나도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끝날 줄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다가오지 마. 서연아, 그만해. 내가 날 버리려고 했잖아. 지훈은 순간적으로 와인병을 뺏으려 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 와인병이 바닥에 깨지며 두 사람 모두 손에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은 피 묻은 손을 보며 절망에 휩싸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넌 날 믿지 못했어. 격렬한 말다툼 끝에 지훈은 마침내 폭발했다. 소파 뒤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들어올렸다. 서연아,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 뭐?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해. 공포에 질린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지훈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서연 역시 필사적으로 테이블 위 작은 조각상을 들었다. 더 다가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좋아, 끝장을 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몸싸움,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뒤엉킨 채 넘어지고 서로를 해치려 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거실 안은 고요해졌다. 바닥에는 피가 번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서연의 가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지훈의 머리 역시 피로 물들어 있었다. 준호는 차량에서 천천히 내렸다. 계획은 완벽히 실행됐다. 그는 별장 문을 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으니까.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준호는 차에 올라탔다. 모든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묵직한 허무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은아, 수빈아, 이제 아빠가 너희 곁으로 돌아갈게. 차는 천천히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사랑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강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토록 원하던 복수를 완벽하게 끝냈지만 마음 한편은 공허하기만 했다. 서영과 백지훈, 둘은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로 되찾고 싶은 것은 아직 그의 손에 없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평범한 일상. 준호는 곧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 윤하은과 윤수빈은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준호의 가슴은 무너졌다. 하은의 작은 얼굴, 수빈의 창백한 모습.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아빠가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을게. 며칠이 흘렀다. 서영과 백지훈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재벌가 비극의 끝, 탐욕이 부른 비극, KJ그룹의 어두운 그림자. 수많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철저히 계획된 덕분에 준호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소식도 준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은과 수빈이 깨어나는 것이었다. 최동식은 스위스에 있는 세계 최고 의료진이 모인 병원과 접촉을 끝냈다. 이송만 결정하면 그곳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둘의 상태였다. 긴 비행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했기에 의료진 역시 신중을 요구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 회장님,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믿을 수 없었다. 하은이 깨어났다고.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다.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하은이 눈을 뜬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은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은아,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하은은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깨어날 수 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엄마도 곧 일어날 거야. 꼭. 의료진들은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고통과 혼란이 끝난 뒤 세상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며칠 동안 하은은 빠르게 회복했다. 여전히 약하고 힘든 몸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아갔다. 준호는 하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빈의 뇌파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의료진들은 긴장 속에서 관찰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수빈이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수빈아. 준호는 감격에 떨며 다가갔다. 수빈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잡더니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그래, 나야. 우리 살아있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하은이는? 하은이도 깨어났어. 우리 딸, 다 괜찮아졌어. 준호는 수빈의 손을 꼭 잡았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가족이, 사랑이 마침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입을 모아 기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며칠 뒤 수빈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은도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을 이어갔다. 세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병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사실 하은이는 내 딸이야. 수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DNA 검사했어. 7년 전.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딸이 나를 구해줬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준호는 미소 지으며 수빈과 하은을 바라봤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사랑과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따스한 봄바람이 병실 창문을 통해 살랑살랑 불어왔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흰 벚꽃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며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운을 보여주었다. 윤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는 수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강준호가 두 사람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은아,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밖에 나가고 싶어. 아빠라는 말은 여전히 준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지난 몇 달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당당히 품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고통, 배신, 혼란은 모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과 평범한 행복뿐이었다. 세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천천히 나섰다. 햇살은 따뜻했고 벚꽃은 바람에 흩날렸다. 하은은 작은 손으로 꽃잎을 받으며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에 수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걷다니. 수빈이 작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가끔은 이게 꿈 같아. 하지만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병실에서 수빈과 단둘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하은은 옆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빈아,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계획? 우리 셋, 더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병원에서 퇴원하면 한국을 잠시 떠나려고 해. 수빈의 눈이 커졌다. 떠난다고? 그래. 스위스에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준비해놨어. 그곳에서 치료도 계속받고 조용히 지낼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이곳은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있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서영과 백지훈의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세간의 소문과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다. 언론에선 더 이상 떠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뒷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하은과 수빈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 준호의 말에 수빈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동의해.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준호는 하은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아빠가 약속할게. 더 이상 너를 아프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질 거야. 며칠 뒤 퇴원이 결정됐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가족을 위협하던 모든 그림자는 사라졌고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 김포공항 프라이빗 터미널에서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밤하늘과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창가에 기대 잠든 하은의 얼굴. 그 옆자리에서 수빈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질 거야.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한 그들은 호수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준호는 현지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했고 하은과 수빈의 치료를 이어갔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두 사람의 건강은 회복돼 갔다.
어느 날 준호는 작은 정원에서 하은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은은 종이에 아기자기한 가족 그림을 그렸다. 아빠, 엄마, 나, 우리 가족이야. 하은의 해맑은 웃음에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수빈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끝까지 버텨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 고통과 상처를 모두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은 현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는 밝게 성장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가 이 가족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어느 평범한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다. 맑은 호수와 푸른 숲,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세 사람. 그 순간 준호는 진심으로 느꼈다. 복수는 끝났고 진짜 승리는 바로 이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을. 스위스의 조용한 마을에 어느덧 초여름이 찾아왔다. 푸른 숲과 깨끗한 호수가 어우러진 이곳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강준호, 윤수빈, 윤하은.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수빈의 건강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다. 준호 역시 한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했다.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회장도 복수에 불타는 남자도 아닌 그저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아빠로서의 삶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마을 근처 작은 산에 올랐다.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하은이 해맑게 뛰어다녔다. 아빠, 여기 너무 예뻐. 그러게,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곳도 오게 되네. 엄마도 힘들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세 사람은 숲속을 걷고 작은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준호에겐 그 어떤 권력이나 복수보다 값지고 소중했다. 산을 내려오며 하은이 물었다. 아빠, 우리 한국에 다시는 안 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언젠간 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우리끼리 조용히 살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가끔은 멀리 숨는 것도 필요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여기가 더 좋아. 친구들도 있고 아빠랑 엄마도 있고. 수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고통과 상처로 얼룩졌던 한국을 당장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가족 모두를 치유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준호는 스위스 추리히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사업 정리와 관련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정말 한국을 완전히 떠나시는 겁니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끔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을 지킨다는 건 그 어떤 후회보다 값진 일이니까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호는 호숫가에 잠시 멈춰섰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수로 불타던 시간들, 배신과 증오로 가득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흐릿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저녁 식사, 하은의 웃음소리, 수빈의 평온한 미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뭐 될지 정했어. 하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뭐가 되고 싶은데? 가족을 지키는 사람. 준호와 수빈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창밖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빛이 가득했다. 수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준호가 답했다. 가끔은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이야. 우리가 살아있고 함께 있고 행복하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 수빈의 옆에 있는 존재감,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하은이 잠든 후 준호와 수빈은 발코니에 나란히 섰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지켜가겠다고. 그렇게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겨낸 세 사람의 이야기는 평범함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마무리됐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됐다.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평범한 오늘이 그들의 진짜 승리였다.